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판세와 함께 한 주간을 뜨겁게 했었던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공보부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초반전에서 이제 중반전으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 현장의 분위기 또한 점점 가열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세 현장 분위기 몇 장면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확 하면 쳐불겠습니다. 얘가. 꼬린. 코로나19는 나라도로 꼬린 됐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국민의힘 파이팅! 모두 함께 가는 거야. 국민의힘 파이팅! 전국 파이팅! 신나게 가는 거야. 저 대장동을 한번 보십시오. 울산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그 썩은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후보들의 몸동작, 손동작, 발동작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장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무거운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가벼운 장면들을 좀 먼저 봤어요. 한 2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도 뛰셨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같이 이제 유세 현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는 후보 개인의 특성, 성향이 좀 반영된 것 같으냐 아니면 과거에도 대선 후보들이 선거 기간에는 이렇게 좀 큰 몸짓도 보이고 그랬었나요? 이전에 우리 대선 후보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저도 못 봤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총선 때는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유세차에 올라가가지고 함께 춤을 춘다든지. 예, 저도 이제 춤을 못 춰가지고 몸칠해가지고 제 꿈이 이제 유세차에 올라가가지고 그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이제 춤을 춰보는 것이 제 꿈인데. 그러면 전 의원님은 재선하시는 동안 유세차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정쩡하게 굉장히 남이 보더라도 어색한 이 춤을 이제 따라하는 건데 그걸 좀 능수능란하게 춤을 좀 춰보는 게 저도 다음번 선거에는 좀 그럴 수 있도록 춤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네, 꼭 해보시길 바라고. 두 후보는 저 몸동작 잘 소화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선거가 끝날 때쯤 되면 다른 몸동작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근데 어떻든 상당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우리 유권자들이 보는 재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스터슛이 몇 번 더 나오겠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낯선 풍경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좀 부자연스럽게 비춰지는 면도 있었거든요. 박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왜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사실은 22일간이지만은 대선전은 그 전부터 계속되어 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선거 운동이니까 그 선거 운동원들 그다음에 지지층들의 이게 기세 싸움이거든요. 기세 싸움에 저는 그 두 후보가 저런 동작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저 어퍼컷 세레머니에 대해서 시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정치 보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결국에는 지적을 했죠. 따라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뭐 어찌 됐건 저는 뭐 선거 운동 기간에 여러 선거 운동원들 다니고 지지층들 막 움직이고 하는데 저런 모습들이 뭐 자꾸 연출되는 게 나쁘지 않고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강원도 유세가 윤석열 후보가 있어서 현장에 있었는데 보니까 그 어퍼컷 세레머니에 대해서 사실은 모여 있는 관중들은 많이 그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도 현장에서의 저 부스터 슛 뭐 저런 것들이 뭐 향후 계속 뭐 이어지면서 일단 모여 있는 지지층들 사이에는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지 궁금한 게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어퍼컷 장면이요.
상당히 자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네. 후보께서 후보의 즉흥적인 액션이었나요? 아니면 선대위에서 전략 차원에서 이런 동작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해서 저런 행동이 나온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선대위에서 저게 논의되지는 않았었어요. 아마 보니까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예. 어디선가 뭐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윤석열 후보가 몸집이 크잖아요. 예. 몸집이 크고 하니까 저 제스처가 굉장히 상당히 그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선대위 안에서는 분위기는 괜찮은 건가요? 저희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했던 저 어퍼컷 세러모니, 그다음에 뭐 AI 윤석열 뭐 이런 네, 것들이 일단은 지지층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좋게 다가갔다고, 그리고 선거 기간 중에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제스처가 그 예전에 히딩크 감독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민주당에서는 이게 너무 이렇게 승리하는 듯한 포즈로 비춰져서 너무 일찍 또 샴페인을 터뜨리는 건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건 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양 후보 진영 모두 다 지금 살얼음판 걷는 그런 네. 판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원들의 좀 길을 불어넣어주고 뭐 로고송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흥겨운 노래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노래 소리가 흘러 예. 나오면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뭐 거기서 에너지를 또 받는 거니까 예. 그런 네. 효과가 예. 있다고 유세 보여요. 현장 이야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제 후보들이 워낙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유세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한테 마스크 왜 계속 쓰고 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냐라고 했는데 어제 유세 현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벗었습니다.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이제 벗은 게 지적하시던 분이 왜 또 벗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방역 당국에 확인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떠냐. 근데 이제 방역 당국의 답이 뭐냐면은 이게 야외에서는 실내에서는 그 거리가 10m가 됐건 20m가 됐건 예. 마스크를 무조건 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야외에서는 2m 거리 간격만 주어지면 마스크는 안 껴도 된다. 이렇게 예. 이제 방역 당국으로부터 이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연설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마스크를 벗습니다. 네, 네. 간격을 2m 이상 좀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대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지적한 거는 그 2m 거리를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벗었다 이 지적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방역 당국에 미처 확인하기 전에 잘 모르고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했던 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잘 몰랐던 측면도 있고 2m가 지켜지지 않은 측면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방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동 의혹이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그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했던 그분, 우리가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반전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장동 실체가 드러났다 하면서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미 지금 일부 일간지에서 보도했던 그분의 실체가 그게 사실이라면 네. 이미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미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뭐 그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우선 하나는 김만배 씨가 이 어법상 그분이란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도 그분이 나왔고 검찰 출두할 당시에도 그분이라는 언급이 좀 몇 번 나왔었던 거 보면 네. 그분이라는 거를 자주 쓴다. 그래서 그게 특정한 누구를 지칭한다고 지금 현재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전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 권순일 대법관과 지금 나온 이 대법관 그분이라고 지칭되는 그 대법관이 사실은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대법원 판결에 연루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 판결을 사실상 주도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렇다면은
저는 대장동의 실체가 오히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서 제대로 된 곳을 찾아가지 못했었던 거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금의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구조를 어쩌면 대법관들과 김만배 씨가 만들어줬을 거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간지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그 얘기하는 특정의 예. 대법관이라고 해서 그분의 실체가 모두 털어지고 네. 이재명 후보가 여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적 카르텔 한 축과 대장동의 전체의 이 실체의 한 축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 검찰 수사가 이 대장동 실체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미진했고 이 법적 카르텔이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곽상도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사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저는 뭐 이 대장동 실체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법적 카르텔에 대한 수사도 예. 이루어져야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네. 저는 나온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이 특정의 대법관 한 분이 그분이라고 지칭된 것만 가지고 네. 대장동의 모든 실체가 나왔고 이재명 후보와 여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큰 사업이건 사실은 네. 문제는 실체는 마지막 모든 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지 저는 미리 뭐 그걸 분배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지칭을 하고 강하게 공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좀 전에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 씨가 여러분을 그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고 특정을 할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상황이라 있다라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는 아직도 대장동의 실체가 다 나온 거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이 건을 사과를 한다?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인 선거 국면에서 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사건의 인물 관계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 그분이 대법관을 지칭하는 거라면 오히려 그 대법관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되게 된 계기가 마련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네.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리가 왜 있냐면은 결국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간단하게 그게 설명을 이익의 해주시죠. 중심은 돈이고 네.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하면 이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이제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 좀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어제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을 보시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분이 현직 대법원의 대법관이다. 그리고 그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본부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올리고 난 뒤에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예. 대법원 재판에 그분이라고 지명된 대법관은 그 재판에 참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네. 법원 행정처장이었거든요. 예.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참석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본부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페이스북을 수정을 했다라는 사실관계를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범죄 혐의자들이 노래방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 17건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녹취록에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분, 즉 예.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라고 줄기차게 공격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이라는 분이 현직 대법원 판사 A 모 씨라는 분으로 밝혀진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분으로 공격을 해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사과까지 해야 된다. 이 예.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 비리가 있었고 이 비리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의 핵심은 돈이죠. 근데 지금 예. 보십시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딸,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그다음에 조훈현 전 국민의힘 의원,
원유철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네. 이 전부 다 이익을 본 사람이죠. 네.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삽니다. 이거 로또 맞는 예.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네. 이익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 금전적 이득, 경제적 이득 이런 이익을 본 예. 사람이 결국 범인이죠. 이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왜 김만배 씨 누나가 자기 아버지 집을 샀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범죄 혐의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1,150억을 대출을 부당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대장동 사업 부지의 3분의 1을 네.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리고 왜 그 부당 대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했는지 이제는 이 좀 맞춰진다. 사건의 예. 전반적인 진실이 좀 맞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죄를 하고 추후에 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 이 예.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우선 전 의원님께서는 박정화 부단장님과는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그분에 대한 보도로 인해서 이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지적을 주셨거든요. 애초에 이제 우리 국정감사 때도 계속 그분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더 주십시오. 지난번 작년 국정감사 때 김호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분이 한참 논란이 되니까 예.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예.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도 예.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예, 수차례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은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지 정말로 10년 동안 로비를 했는데 CR도 안 맥히더라. 이런 진술이 계속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재명이다 했는데 이제는 이 범죄 혐의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것이 다 드러난 것이죠.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에 담긴 부분이 이제 50억 빌라를 언급하면서 이제 그분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그 국감 때 등장했던 사실 그분이란 표현은 이제 천화동인 1호 주인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았었잖아요. 결국 다 같은 인물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다음에 판사 출신 이 대법관이라든지 변호사, 예. 검사 출신 변호사, 또 현직 검사들까지 이게 전부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비리의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0억이 나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부지의 3분의 네. 1을 매입을 하죠. 거기서부터 쭉 돼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오는 시점에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딸, 윤석열 후보 예. 아버지 집, 네. 그다음에 지금 대법관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줄줄이 예. 이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계좌 추적만 하면 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사는데 예. 그 집을 사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 출처가 어딘지 네. 그것만 딱 밝히면 예. 이거는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예. 검찰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언론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분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박정화 부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일단 그분이 그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그분이 이제 현직 대법관 지금 최근에 보도 나온 그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대법관 부분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 지적 주셨는데 네, 답변을 우선은 해주시죠. 그 해당 대법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예. 근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애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고 허위도 있고 녹취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이 된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 검찰 수사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영학 씨가 제출을 되면서 전체 수사의 설계도가 구성된 거지 하나하나가 신빙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여전히 필요한 거다. 두 번째는 지금 검찰 수사가 부진하지만은 여야 후보 모두 공이 대선 결과 상관없이 특검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뭐 특검 결과에 따라서 저는 모든 사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자, 이 대장동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애초부터 시작이 되면 그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의 흐름을 통해서 대장동에 누가 이익을 많이 편취를 했느냐, 이 과정에 과연 이재명 후보가
중심적으로 있었느냐라는 한 축이 있는 거고요. 네. 이 건 말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내가 설계했지만 그거는 전혀 내 이익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할 당시에 그럼 또다시 그러면 지금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고 능력이 있는 이재명 후보는 그럼 성남시장 당시에 그다음에 경기지사 당시에 이렇게 내 발밑에서 온갖 그 부정불패가 그다음에 비리 행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했느냐 네. 이런 두 축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다 이재명 후보는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그게 그분이다 치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당시에 그러면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그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그분의 실체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게 설령 이재명 네. 후보가 아니더라도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대선 기간에 정치적으로 뭐 그분이라고 몰아가면서 국민의힘 쪽에 사과를 요구하는 거는 정치적 제스처고 저는 실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다. 워낙에 양측의 주장이 치열해서요. 이 대장동 이슈가 과연 누구의 잘못일지는 제가 계속 좀 잠시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짧게 좀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붙이자면 네. 그 국민의힘은 굉장히 되게 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이재명 후보하고 좀 이제 그 불리한 게 나오면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고 예. 국민의힘에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면 그거는 못 믿는다 이래버리고 굉장히 이제 편하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금 대장동 거분이라고 지칭된 대법관은 네. 원희룡 후보가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네. 법원 행정처장이었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예. 비리는 돈 때문입니다. 돈 받은 사람, 경제적,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이 몸통이고 비리의 주범입니다. 지금 네. 나오는 사람 보세요. 곽상도 딸 박영수, 네.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딸, 네.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판 거 아닙니까?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따라가는 수사가 아니고 돈을 따라가는 돈의 흐름을 예. 따라가는 수사를 네. 하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네, 이렇게 수사 생각합니다. 결과를 내일은 좀 따라가 경제 봐야 분야에 대한 TV 토론이긴 합니다만 경제 분야에서도 사실 이제 뭐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이 대장동 이 최근에 이 나온 보도 가지고 좀 얘기를 꺼내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울산에 가가지고도 이 대장동 썩은 냄새 이야기를 하는데 대장동 썩은 냄새 말씀을 하시려면 예. 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왜 사줬는지 해명을 해야 됩니다. 부산저축은행 1,150억 부실 대출 이거 기소를 예. 왜 안 했는지 이때 네. 변호사가 이 범인들 변호사가 누구냐면 그 전에 대검 중수부장을 했던 박영수 특검이에요. 박영수 변호사가 이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의 변호를 맡았단 말입니다. 네네. 이걸 설명을 해야죠. 네. 예. 자, 저희가 대장동 이슈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다른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옆집을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GH라고 합니다. 옆집을 1년 6개월 전부터 임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용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H공사 직원들의 합숙소가 이재명 후보의 옆집이었다. 이게 혹시 대선 캠프, 비선 캠프로 운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떳떳하다면 경기개발공사가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줬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2020년 8월부터 그 바로 옆집, 그러니까 2,401호, 2,402호 이렇게 되는데 바로 옆집에 대해서 왜 거기를 전세권을 설정해서 직원들이 합숙도로 썼는지 네. 그동안 누가 거기를 거쳐서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면 되는데 경기개발공사가 아직도 그걸 밝혀주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스테리가 있잖아요. 그 많은 초밥을 누가 먹었느냐, 샌드위치는 다 어디로 갔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가 얽히면서 이제 억측들이 굉장히 많이 예. 박 나오고 단장님께서는 그럼 그 관련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많은 음식량이 생각할 이재명 수밖에 후보의 없는 거죠. 집으로 배달됐는데 그게 결국에는 옆집에 있었던 그 GH 직원들이 먹었을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의 원 소유주, 원 거주자가 사실은 이재명 지사와 아는 관계였고 이재명 지사 부부와 아는 관계였고 이사를 당연히 가면 그 집에 누가 오는지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것도 몰랐을 리 없다. 97년부터 살았으니까 그 네. 누가 그럼 전세를 들어오는지 당연히 이웃간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2년 가까이 살았으면 그 엘리베이터를 하나밖에 안 쓰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거기 사는지 아니면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오며 가며 다 부딪혔을 텐데 네. 최초의 해명이 뭐냐면 옆에 누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다음에 이쪽 합숙소에 있었던 관리를 했던 직원도 이재명 후보 집인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당시 이거를 전세권을 설정했던 이현우 경기개발공사 사장이 리틀 이재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인데 네. 이 특정하게 사장이 직접 지시해서 그 집을 콕 찍어가지고 전세를 설정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직접 그렇게 콕 집어서 동호수까지 지정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본인 하긴 얘기지만 했습니다. 브라인드 앱에서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섞이면서 지금 이현욱 전 당연히- 사장도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근데 저는 그거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CCTV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람이 오랫동안 기거한 흔적이 있잖아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 그다음에 경기개발공사 저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여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뭐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옆집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산하 공기업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라고 예. 좀 지적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부산 제 집에 바로 맞은편에 예. 네. 아파트 사세요? 예, 아파트 사는데 예. 앞집이나 옆집 누구 오며 가며 몰라요, 인사하십니까? 몰라요. 네. 인사는 하는데 예. 뭐 직장은 어딘지 뭐 또 아이는 몇인지 뭐 잘 몰라요. 그래도 마주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죠. 직장이 어딘지도 네. 잘 모르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저는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굉장히 뭐 우연의 일치치고는 예. 뭐 좀 의혹의 시선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지금 저는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 지적하는 의혹들은 충분히 합리적 지적. 예, 합리적 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합리적 지적에 대해서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해명을 보면 상당히 또 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이 대리급 사원 2분하고 예. 그다음에 신입 사원, 신입 2명 해가지고 이분들이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예. 이제 4명이 산다는 것이고 예.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수정구에 있는 판교 사업단에 근무를 하는데 예, 그 근처에 이제 4명의 이제 숙소를 구할 만한 예. 아파트가 마땅치 않아서 구하다 보니까 예, 예. 여기를 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지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예. 네. 그 근처에 이제 직원들을 위한 숙소가 한 100군데가 넘는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업 부지, 사업 대상지 근처에 이제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많은 음식 그거를 예. 이제 이 사람들이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그러면은 그게 2,402호에다가 물건을 전달했겠죠. 그러면 그 예. 이재명 후보 부인이 있는 곳에다가 물건을 전달했으면 음식을 네. 전달했으면 부인이 받아서 그 직원들한테 갖다 주는 예. 좀 이상한 그림이 되잖아요. 네. 그거 바로 그냥 갖다 놓던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그 2,401호와 2호 그 사이 어중간하게 갖다 놓으면 2,402호 직원들이 나와서 먹었겠죠. 근데 거기다 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아파트에서 대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예, 정말 이게 이제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 이런 거는 억측이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짧게 저는 뭐 이렇게 반박을 복잡한 한번 문제가 주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지금 선거일이 17일 정도 지금 남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이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경기개발공사 측도 그렇고 저는 예. 그 간단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2020년 8월부터 지금 현재 뭐 직원 4명이 썼다고는 합니다만은 예.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직원들이 어떻게 썼는지 뭐 밝혀주면 돼요. 예. 초기에 몇 명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있는지 지금 4명이라고 합니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몇 명의 직원들이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나머지 100여 개의 숙소와 달리 왜 굳이
60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만 저는 확인해 준다면 이런 온갖 억측은 해결될 수 있는데 네. 이 중요하고 민감한 때 왜 그걸 여태 해명을 안 하는지 그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선제적으로 봅니다. 나서서 자료를 밝히면 될 일이 아니냐 또 그런 네, 지적을 뭐 온당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숙소가 1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선 캠프를 여기다 해가지고 대선 준비를 했다는 건 저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 예.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예.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이제 확인이 되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워낙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일화 얘기를 마무리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짧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그리고 심상정 후보 모습 차례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전국의 유세를 다녀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찍을 사람 없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세를 다녀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는 후보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 옆에 제 남편 이승배 씨인데 먼지를 털어도 탈탈 털어도 먼지 한 톨 안 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조그만 도움이라도 드릴까 해서 이렇게 둘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비 많은 국민들이 합심해서 잘 넘기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남은 대선 기간 가장 큰 변수 하나 꼽으라면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1차 시한으로 지금 내일이 꼽히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법정 내일이 TV 토론.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오늘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외형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쪽에 공을 넘긴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무슨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라는 거는 시기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저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얘기했던 구체제 종식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결단이고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에 따라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 향후 대선 이후에 정치적 기반이 열리느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아쉽게도 이 정치적 그 중요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상황이 오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라고 보고 안 후보는 있습니다. 선거운동 재개하면서 완주 의지도 우회적으로 내비쳤고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당장 있죠. 내일이 TV 토론인데 일단 내일 TV 토론은 나올까요?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방송 연설을 신청을 안 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내일 토론회 전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는 28일 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글쎄요, 이거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결단만 한다면 네. 10분이라도 결정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이라는 건 단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에게 뭐 당권이라든지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걸 줄 저는 의사가 안철수 있으신가요? 후보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통 크게 다 이렇게 주는 그런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충분히 원장과의 줄 수 원팀도,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의 정책본부장과의 원팀도 사실은 그런 과정 보면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라 저는 뭐 세세한 부분에 얽히다 보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그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 의원님 말씀 길게 듣고 싶은데 한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안철수 윤석열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이제 실익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시종일관 줄기차게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면서 지지율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별 실익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감동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나타나서 선거만 하게 되면은 맨날 그냥 단일화 뭐 이런
이슈를 양산을 해봤기 때문에 네. 감동도 없고 실익도 없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단일화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내일 TV 토론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 정치권 시기도 아주 빠르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과 뉴스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